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와 3부에서는 여야의 영입인재, 정치 신인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분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입니다. 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수원은 좀 쭉 도셨습니까? 네, 제 지역구는 열심히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수원 인근 지역도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일단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제가 25년 동안 수원에 있다 보니까 변화가 멈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으로 인한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가 필요하다, 바꿔보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변화라는 게 어떤 지역 발전 이런 걸 뜻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역 발전이 그냥 예산만 따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자면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사실 법을 다 재정비를 안 하면은 네. 있는 소각장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m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제도들을 보면 사실 입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학령기 아동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이제 다육신 생산 소각장은 1.3km 반경 밖으로 이제 옮겨야 한다라던가 그런 입법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면서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막 쭉 악수하고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좀 크게 걱정을 안 했던 이유는 저는 주로 범죄자를 만나다 보니까 예. 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만나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어떤 점에서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많은 이제 성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그 정도가 다른 분들에 비하여 약간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같은 게 있답니다. 주변에서 이제 관찰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악수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몸을 밀착해라, 악수를 좀 더 깊게 해라. 이런 주문들이 이제 보좌관들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악수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건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보좌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음으로 인한 어떤 그런 제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세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세게 받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많이 고쳤다고 칭찬도 가끔 받기도 하는데, 근데 여전히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원하면 사실 민주당의 아성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역 민심은 사실은 우호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는 최근에 우호적으로 바뀐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선거는 일종의 조직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년 이상 조직을 포기를 한 지역에서 지금 뒤늦게 그렇게 동네마다 촘촘한 조직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조직에 비하여서는 지금 열악하기 짝이 없고 더군다나 제 지역구는 더 불리한 게 경기도청 도지사님도 이제 민주당 계열이시고 민주당이시고 시장님도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 조직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당 지도부의 고공전이 더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떻게 당 지도부의 고공전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저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초기보다는 지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조직에 비하여서는 네. 이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좀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죠. 근데 당 지도부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총선 구도나 총선 이슈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의 정당성을 주장해서 지역이 5군데가 전부 민주당인 지역에서 사실 그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그 정신을 기준으로 보자면 나름대로는 과거에는 당위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갔잖아요. 세월이 이제 더 이상 뭐 80년대가 아니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30년도 넘은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운동권에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지금 출마자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 네. 유일한 경력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운동권에 참여했다네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존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택한 어떤 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그저 그냥 검수 완박과 같은 그런 그 입법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 또 의원 자리를 뭐 지역 주민들께 요구하시는 건 사실은 이들의 민생 해결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들께서 하고 계신 얘기입니다. 운동권 청산론이 이제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상당히 주요하고 있다 이런 평가십니까 그러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원시는 시 재정이 바닥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반기업 정서가 지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본사가 수원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그 작업장을 확장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용인으로 가고 평택으로 가고 지금 다 수원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재정이 지금 40이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있던 프로그램도 잘리고 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만을 야기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요. 그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 오고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 연휴 기간에 이게 이제 그 명절 밥상머리에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는데 되게 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이 얘기 많이 하던가요, 지역민들이? 뭐 지역민들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건 뭐 교통 문제 해결해 달라, 뭐 학군 조정해 달라 이런 종류의 어떤 민생 그 조치들을 절박하게 원하시는 거라 저랑 만나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까? 네,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갈라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발언에 올라갔던 그 소재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컨대 그거를 관심의 중심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그 디오르백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부패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컨대 그걸 전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작의 결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미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을 저와 뭐 토론을 하겠다,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분 단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그 발언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도 아닌가. 뭐 이건 너무 솔직한 얘기인가요? 여당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네? 근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한동훈 그 위원장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그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기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신다는 말씀이시네. 저는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의 인식이나 이미지상에 어떤 차이로 그게 비춰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 이 지역에 와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네. 영통구에 있는 이제 나노 기술원을 가셔서 젊은 박사들, 젊은 연구자들과 어떤 뭐 현실적인 어려움 또 첨단 기술, 첨단 과학 기술의 필요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네. 이제 철도 지하화 때문에 이제 뭐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사이에 네. 철도 지역을 가셨거든요. 네. 근데 가는 곳마다 구름같이 인파가 모여서 저도 참관을 하였으나 뭐 위원장님 가까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변화는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민생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네. 총선에서 결국은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 그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나 이런 어떤 그 여권의 악재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수님 앞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네. 방앗간 앞에서 뭐 하는 건데 이게 회피 심리 차원에서 혹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관심이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안 두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지금 유세 중이고 지역의 어떤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경초하고 있는 와중에 밑도 끝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중앙정치권에서 하는 논쟁에 우리가 왜 지금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저도 별로 의문이고요. 아마도 유권자들은 더더욱 의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가 계속 마치 이념전쟁처럼 몰려가면 또다시 지금 변화 없는 시대가 올 것임을 유권자들이 제일 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 유권자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속 민생 토론회를 그 주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것도 일정하게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네, 뭐 없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으면 현저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원래 저희 지역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 수원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지역에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는데 네.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인근 지역을 한동훈 위원장님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이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떤 뭐 정책의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연결한 김에 이건 좀 별도로 요거 한번 따로 떼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습격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시기도 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예비 후보가 돼서 그러니까 그 선거 현장을 누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누비다 보니까 어떤 이 테러 사건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되돌아보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 문제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그 배현진 의원 사건 이후에 굉장히 경계심을 느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 테러처럼 이념적으로 어떤 확신범과 같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질 사람은 있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그 15살 그 피해자가 만약에 자기 방어력이 뭐 충분히 있는 남성 후보에게 그렇게 덤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악수를 할 때 뭐 이렇게 그 유권자들과 밀착시키는 데 있어서 좀 경계심이 저절로 드는 예, 예.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네, 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관계자들은 좀 더 밀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굉장히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번 그러면 습격 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막 네, 돌다 네. 보면 눈초리가 느껴지잖아요. 지역민들의 눈초리.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당 네. 후보다 야당 후보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정치인을 향한 눈초리는 어떻게 느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 사실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할 때 느끼는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저는 비교할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확실히 냉담합니다, 그분들이. 아. 저 인간들은 신뢰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 정치만 한다, 이런 어떤 냉담함, 당신들이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냉담함,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는 좀 느꼈는데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주장이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내가 당신 당을 지지한다, 당신을 지지한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성실하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는 게 이게 틀림없이 도움이 되기는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